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이제 causal decision making과 이제 prescriptive analytics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causal inference와 decision making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걸까요? 데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나 혹은 조직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어떤 대전제를 깔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머신러닝이든 causal inference든 이런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런 방법론들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인 이 decision making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죠, 많이. 저도 그래왔고요. 그래서 먼저 이 prescriptive analytics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decision making 관점에서 이 causal inference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일반론적인 얘기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causal inference와 decision making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causal inference for decision making, 즉 이 decision making을 위한 어떤 causal inference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이 causal inference의 outcome에 해당하는 이 causal knowledge가 우리의 어떤 decision making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반대겠죠. causal inference를 위한 decision making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인과 추론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의사결정이 수반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저희는 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트리트먼트를 이제 어사인하고 얼로케이트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에 포커스를 맞춰볼까 해요. 이걸 우린 이제 이 트리트먼트 어사인먼트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between group,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트리트먼트 그룹과 이 컨트롤 그룹 간의 이런 어사인먼트는 사실 우리가 첫 번째 마듈에서 줄곧 다뤄왔던 이 리서치 디자인에 대한 이슈겠죠. 그래서 이거를 랜덤 어사인먼트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쿼자 익스페리먼트를 통해서 as good as random 어사인먼트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는 within 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같은 트리트먼트 그룹 내에서도 모두가 동일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누리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트리트먼트를 최적화할지에 대한 어떤 처방, 이 프리스크립션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이번 세션의 주요 토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프리스크립션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들에서 좀 더 이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이 causal inference를 통해서 도출한 이런 causal knowledge가 어떻게 우리의 이제 decision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존의 어떤 심리학이나 인지과학 연구들에서는 causal knowledge가 decision making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다룰 건 아니지만, 간단히 보면은 어떤 휴리스틱스나 혹은 메타 큐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어떤, 코그니티브 버든, 로드를 좀 줄일 수 있고, 또 어떤 의사결정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인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어떤 큐나 어떤 에비던스의 어떤 범위를 좁혀줌으로써, 좀 더 이제, 빠른 의사결정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우리의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트리트먼트에 대한 어떤 causal knowledge가 어떤 트리트먼트가 필요한지 또는 그 트리트먼트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도 이런 사이콜로지나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라고 이렇게 논문을 인용하고 자세한 설명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가져온 부분은 어떤 우리가 배워왔던 이 causal diagram 혹은 이제 causal Bayesian network가 이제 이런 우리 어떤 causal reasoning이나 causal decision making에 대한 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게 크죠. cognitive science에서 이제 causal model theory of choice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 causal diagram 있죠? 그 causal diagram을 의사결정 모델에 이제 적용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decision problem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제 어떤 베이지안 네트워크, 어떤 causal 네트워크를 이제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의 초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스트럭처 커절 모델에서 우리가 이제 두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두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인터벤션을 하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이론에서는 그 두 오퍼레이터에서의 인터벤션을 사람들의 어떤 초이스, 어떤 디시전에서의 어떤 초이스로 이제 보고, 그 초이스에 따라서 뭐 의사결정을 하고, 또 그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또 피드백을 주는데, 그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이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그러니까 베이지안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어떤 디시전 메이킹에 대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설명하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한 가지 연구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이 연구에서는 어떤 실험을 고안을 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은 이렇게 세 가지의 이 코잘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 각각의 이제 코잘 스트럭처에 따라서 여기 표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각 선택지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이제 실험 참가자들은 어떤 밸류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실험 참가자들은 본인이 어떤 코잘 스트럭처 하에서 점수를 받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죠. 이건 연구자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피드백에 따라서 이 코잘 스트럭처를 유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이 코잘 모델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어떤 그런 실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람들의 어떤 학습 단계에서는 여기 사람들이 이제 L과 W라는 어떤 두 가지의 선택 옵션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아까 이제 두 오퍼레이터를 이 초이스로 이제 변형을 해서 이제 이론을 펼친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두 L, 두 W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L을 선택하고 W를 선택하는 그 인터벤션의 개념을 초이스의 어댑테이션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L과 W 이렇게 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L과 W의 선택이 어떤 A와 B를 이렇게 A와 B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점수를 받게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스트럭처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선택할 때마다 이 코잘 스트럭처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어떤 피드백을 받고, 이걸 몇 번 반복을 한 다음에 이젠 A와 B 선택지 중에서 둘 중에 이제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러면은 이 연구에서의 가정은 그런 거죠.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코잘 스트럭처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또 피드백에 따라서 이런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한다면은 실제로 A와 B 중에서 더 점수를 높게 받을 어떤 스트럭처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A와 B 중에 더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할 거라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세 가지의 이제 코잘 스트럭처 하에서 지금 보면은 probability와 이제 점수를 그냥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여기 두 A 있죠. 그러니까 A를 선택했을 때 이 지금 체인 스트럭처를 갖고 있을 때 expected value가 이 common cause의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을 때 expected value보다 더 높은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설이 맞다면 실제로 이 체인 스트럭처에 배정된 실험 참가자들이 A를 선택할 확률이 이 어떤 이 common cause 스트럭처에 배정된 사람들보다 더 높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검증을 한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과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코잘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머릿속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멘탈 모델을 형성한다라는 거를 이런 간접적인 어떤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코잘 리즈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코잘 인퍼런스를 하는데 활용되는 어떤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고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계를 학습시키는 것보다 사실 이 사람을 학습시키는 게 훨씬 더 어렵겠죠. 그 이유는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지식이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연구에서도 실제 실험을 통해서 이 코잘 날리지를 제공을 해줬을 때 그게 이제 기존의 어떤 사람들의 경험과 날리지에 이제 상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실험은 우리가 이제 당뇨병의 원인에 대한 어떤 코잘 다이어그램을 보여주면은 이 당뇨병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당뇨병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어떤 당뇨병에 대한 어떤 날리지를 높이는데 실제로 유의한 도움이 됐던 데 반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상인데, 이렇게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본인이 당뇨병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당뇨병에 대한 지식에 대한 어떤 정확성이나 어떤 확신이 오히려 더 줄어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서 또 보여주는 것처럼 causal information을 어떤 포맷으로 주느냐,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로 보여주느냐 혹은 causal diagram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또 다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같은 causal diagram을 활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causal structure의 어떤 complexity에 따라서도 또 효과가 다를 수 있고, 또 이게 도메인에 따라서도 이런 causal knowledge의 어떤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데이터 분석을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거를 이제 1차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목적이 어떤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부에 한번 가져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어떤 상사를 설득을 한다거나 혹은 뭐 대중들을 설득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어떤 그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의 causal knowledge가 이 decision making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causal inference를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결정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causal inference는 어떤 개인의 의사결정뿐 아니라 이제 이런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데, 여기 나오는 이제 한 연구에서의 조사에 따르면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지금 현재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꽤 제한적이에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주로 이제 프레딕션에 부합한 어떤 일부 어플리케이션에 국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정작 어떤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어떤 strategic decision making이라든지 아니면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는데, 아마 이 페이퍼에서의 주장은 이 causal inference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녹아들지 못하고 있어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 게 이제 기업들에서 어떠한 causal inference의 어떤 방법론들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A/B 테스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익스페리먼트가 causal inference를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들은 빈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죠. 그런데 웹이나 어떤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에서는 이런 A/B 테스트를 주로 할 수 있지만, 그 외 다른 인더스트리에서는 사실 이런 A/B 테스트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리그레션과 이제 TS가 이제 타임 시리즈 분석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전 세션의 내용들을 떠올려 본다면 이런 리그레션이나 타임 시리즈 분석이 인과추론의 어떤 causal hierarchy를 떠올려 보면은 이 가장 낮은 레벨의 어떤 방법론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기업들에서 지금 현재 뭐 causal inference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이 causal inference가 어떤 기업의 어떤 decision making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향후 얼마나 더 이제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causal inference를 통한 어떤 뭐 causal knowledge가 물론 decision making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또 다른 어떤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causal knowledge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causal inference가 우리의 decision making, individual decision making 또는 뭐 business decision making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에 부분은 조금 이렇게 제너럴한 얘기였고,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우리가 causal inference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메커니즘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causal inference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research 디자인을 통해서 causal effect estimation만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 causal effect를 가지고 오는 어떤 그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난 세션에서 이제 인과추론, 이 causal inference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그 input variable에 대한 어떤 intervention이나 혹은 manipula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intervention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 decision making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런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이런 괴혈병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 이 교과서에 다 실려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괴혈병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비타민 C의 결핍증이고 이게 심하면은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질병인데 사실 지금은 이 괴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제임스 린드 박사가 이 괴혈병에 대한 치료법을 발견한 이후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괴혈병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는데 이 스토리가 되게 좀 흥미로운데 이 제임스 린드 박사는 영국 해군의 군의관이었어요. 그 해군에서 괴혈병으로 병사들이 굉장히 많이 고통받고 죽어나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임스 린드 박사가 이제 치료제를 이제 찾다가 이 레몬을 먹은 병사들이 이 괴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괴혈병의 치료제를 이제 발견했다라는 게 여기까지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고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실제로 여기서 이제 제임스 린드 박사가 레몬의 효능을 발견한 이후로 거의 50년 가까이 계속해서 괴혈병으로 병사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나갔다라고 해요. 사실 원인을 밝혀내고도 그리고 그 원인 자체가 뭐 레몬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원인이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쉬운 원인을 밝혀내고도 50년 동안 이 괴혈병을 제대로 치료를 못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제임스 린드 박사는 이 괴혈병의 치료의 원인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레몬 하면 딱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레몬의 신맛이죠. 그래서 그 레몬의 신맛이 사실 그 엑시디티, 그러니까 산성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레몬이나 뭐 오렌지 같은 이런 신맛이 나는 그러니까 산성이 있는 이런 과일들을 먹고 괴혈병이 치료가 됐으니까 이때 이제 이런 엑시디티, 산성이 그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해군들이 작전을 나가면 막 몇 달, 몇 년씩 뭐 이렇게 배에서 뭐 지내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뭐 과일을 그렇게 뭐 장기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이 냉동 보관이 그렇게 수월했던 것도 아닐 테고요. 그래서 이 레몬이나 오렌지를 끓여서 농축해서 가져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레몬을 끓여도 그 신맛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레몬이나 오렌지를 그냥 단순하게 끓이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비타민들이 전부 파괴될 수 있다는 거를 지금은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이 레몬이 괴혈병 치료에 인과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밝혀냈고, 즉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코절 이펙트를 에스티메이션 했지만 그것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비타민 C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효과적인 인터벤션이나 어떤 트리트먼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고 이것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이런 괴혈병을 몇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괴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뭐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지만 뭐 인과 추론에 있어서 이 메커니즘을 밝히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코잘 인프런스에 관련된 디시전 메이킹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코잘 리즈닝과 이 코잘 디시전 메이킹을 위해서 이 코잘 메커니즘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여러 이제 어떤 사이콜로지나 어떤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에서의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한 어떤 멘탈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단순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코절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를 더 선호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는 연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거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런 측면에서 특히 이 코잘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그래프의 특성에 따라서 이 디렉티드 에이시크릭 그래프라고도 하고 어떤 그 프로버빌리티의 속성에 따라서 이제 코잘 베이지한 네트워크라고도 하는데 사실 다 같은 의미죠. 코잘 다이어그램, 디렉티드 에이시크릭 그래프, 그리고 뭐 코잘 베이지한 네트워크 다 이제 같은 걸 의미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와 다른 이런 코잘 베이지한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 그리고 코잘 어떤 패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점이라는 거를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코잘 리즈닝 측면에서도 우리는 이런 코잘 다이어그램의 관점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코절 디시전 메이킹 측면에서 이 메커니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제 뭐 데이터 분석 관점이 아니고 조금 뭐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뭐 사이콜로지나 그리고 뭐 코그니티브 사이언스의 관점에서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리뷰 페이퍼 굉장히 이제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왕 뭐 일반론적인 좀 제너럴한 얘기를 한 김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AI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있어서의 어떤 Causal Inference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어떤 이 인공지능에 대한 담론은 사실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거의 지배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세션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뉴럴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어떤 프레딕션에 특화된 어떤 머신러닝의 방법론 중에 하나라는 걸 이해를 한다면 왜 지금의 어떤 뉴럴넷에 기반한 AI 모델들이 그 적용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코잘 인퍼런스 없이 이런 AI가 더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각자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 대한 정답은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앞서 이제 causal knowledge가 이제 decision making에 연관되는 부분은 또 이게 다른 어떤 측면이 있는 것과 비슷하게 여기서 이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지금은 이제 explainable AI 혹은 뭐 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연구자의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AI 모델을 적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 결국 그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하는 게 결국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 을 돕는 데 있어서 또 어떤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어떤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이런 AI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도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 AI라는 어떤 토픽에 있어서 이 causal inference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아니면 AI 연구에 있어서의 어떤 뭐 넥스트 뭐 빅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는 아마 이 뭐 causal representation learning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3번째 세션에서 이제 안대한 박사님께서도 이제 이 논문을 이제 추천을 해 주셨는데 이제 굉장히 인사이트풀하고 또 굉장히 훌륭한 논문이라서 또다시 추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AI 관점에서 그 causal inference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논문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아래 지금 유튜브 링크에서 보시면은 이 벤지오 교수님이 직접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는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